우리 부모님들 레파토리 있잖아요. 뭐 꼭 엄마는 뭐 스카이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좋은 대학 가면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좋은 동료들을 얻을 수 있고 많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다 틀리지 않았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공부의 이유는 외부에서 주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1호 팬이 되어주세요. 유쾌한 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1호 팬, 또 부모님들의 1호 팬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몰빌 클래스의 조승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 법을 물으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공부의 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부모로서 내가 뭘 해줘야 되는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거니까 좀 부모님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상황을 바꾸실 수 있게 좀 얘기를 드리면 10년 정도 하면서 아이들 만나면서 이제 정말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전 대한민국에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애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나도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 마음이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느냐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공부라는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게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벽으로 작용하는데, 어떤 벽이냐면 어릴 때는 나름대로 공부도 막 해보면 나름대로 뭐 받아쓰기 100점도 받고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고학년 되면서 중학교 가면서 난이도도 높아지고 양이 많아지고요.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면 그 평가가 계속해서 너 이거 잘할 수 있겠어? 아이들한테 의심을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조금씩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특히 요즘 애들이 전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쪄들어 있다고 표현해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학원과 숙제에 버거워지다 보니까 그냥 일상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유튜브나 게임에 광석으로 빠져드는 이유가 일상에서 내 머리를 식히고 내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그때뿐인 거예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문제도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 아이들 뺏어야 된다. 전 문제의식에 다 동의하고 전혀 이견이 없어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제가 그 문제를 좀 바라봤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한편으로는 애들이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 3학년, 4학년만 돼도 거의 일상이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로 다 채워져요. 그리고 저희 때는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에 나가거나 놀이터에 가면 야구, 축구 다 하고 놀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들이 유일하게 그래도 뭔가 내가 일상을 컨트롤하고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동시에 내가 릴렉스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 그러니까 독서가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독서를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나요? 무슨 국어 잘하기 위해서 독서를. 저는 아이들이 참 그런 걸 보면 되게 억울하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게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덜어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공부가 그렇게 달라졌고, 또 하나는 부모님도 달라지셨어요. 왜냐하면 3, 4학년 때까지는 하고 싶은 거 많이 다들 시켜주시다가 5, 6학년 되면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이러면서 학원, 예체능 줄이시고 학원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애들은 일단 5학년이 됐으니까 왜 공부해야 돼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 100점 받아올 때, 영어 시험 잘 보고 왔을 때 그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던 엄마 아빠의 표정, 반대로 시험을 못 보고 오면 그 티는 내지 않지만 그 좌절감을 느끼는 그 부모님의 그 실망하는 표정.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은 내 부모가 나를 어릴 때처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던 마음이 어느 순간 조건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두려움을 상쇄할 만큼의 안정감을 느껴야지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시험이라는 것도 되게 불안한 일이에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설사 내가 이번에 못하더라도 결국 내가 잘해야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모님의 믿음, 지지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의 첫 출발입니다.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부모가 좀 뭘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고무 머리 키워주는 방법, 엉덩이 힘 길러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정작 이런 단어들을 싫어한다고 하셔갖고 왜 싫어하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발화자의 의도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흔히 부모님들 학원 가면은 이제
저희 아이가 뭐 공부머리가 좀 부족해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수학학원 갔는데 제가 열심히 수학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얘가 수학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저 닮아서 수학 머리가 없어서 성적이 안 나오나 봐요. 흔히 하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수학을 잘하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머리, 공부 머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수학 잘하는데 중요한 수학 머리가 저에게는 뭐라고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고1 때 이제 첫 수학 시험 30점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5등급, 6등급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머리가 부족해서 안 되나 봐.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똑같은 겁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경험을 하는데 자꾸 잘하는 애들 보잖아요. 역시 공부는 공부 머리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흔히 그런 말 쓰는 게 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저는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엉덩이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에서 늘 많이 들었던 단어 1만 시간의 법칙. 제대로 된 방법으로 1만 시간이라는 걸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엉덩이미란 단어는 결과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노력의 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정말 엉덩이임 누구보다 바르게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나는 엉덩이 힘을 발휘해도 안 될 만큼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또한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내가 시험을 못 봤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재능이나 운이나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아이들은 성적 급상승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부모님들이 나의 마인드셋을 한번 돌아보시고 뭔가 어떤 메시지가 아이에게 전해지고 있을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마인드셋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돌을 저희 딸은 굉장히 좋아했어갖고 덕질을 한참 했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얘는 뭐가 될까 이렇게 걱정했던 때가 있었는데 덕질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네. 뭔가 그런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뜻을 하셨던 말씀일까요? 실제로 제가 공부 마스터 플랜 압축 공부 책 쓰면서요. 그런 학생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게 나의 공부 비결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좀 의외였죠, 저도.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삶의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 이 두 번째가 본질인데 그러니까 덕질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과거에 뭐 농구 선수, 뭐 가수들, 뭐 H.O.T, 잭스키스 다 뭐 덕질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티켓팅 해보세요. 그거 굉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요구하는 일이고요. 굉장한 몰입을 요구하고 그 열정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덕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몰입 열정 끈기의 DNA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 몰입 열정 끈기는 하나의 태도잖아요. 웹툰 덕질하다가 네이버 웹툰 대표 되신 분이고 무신사 대표님도 신발 덕질하다가 우리나라 제일 큰 패션 플랫폼의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덕업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 이유를 어릴 때부터 많이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공부 이유는 외부에서 주입이 불가능합니다. 어른들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일화가 저희 중학생 조카들이 우리 사촌 형님한테 아빠한테 왜 공부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중1인데. 우리 부모님들 레파토리 있잖아요. 뭐 당장 하고 싶은 게 없어도 뭐 공부해 놓으면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좋은 대학 가면 꼭 엄마는 뭐 스카이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네가 뭐 스스로 열심히 해봤으면 하고 좋은 동료들을 얻을 수 있고 많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다 틀리지 않았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 얘기들이 전 절대로 아이들에게 주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거 부모님들이 10년, 20년, 30년 살면서 깨달으신 것들이잖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시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그 일들은 다 먼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공부 이유를 찾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디냅하면서 만났던 애 중에요. 정말 그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이 매우 잘 돼요. 그리고 공부를 진짜 얘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걔의 꿈 뭔지 아세요? 해파리 전문가예요. 네? 해파리에 미친 아이예요. 그 아이가 공부할 이유는 해파리 때문이에요. 왜냐? 내가 해파리를 좋아하는데 이 해파리를 연구하고 혹은 해파리에게 어떤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그 로드맵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흔한 중학생 남자아이들 꿈이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꿈을
직업으로 접근하니까 그게 문제적으로 보여요. 근데 왜 아이들이 축구 선수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게임 유튜버라고 얘기하겠어요? 애들 눈에는 축구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걸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걔네들한테 뭐 얘기해주면 눈빛 달라지는 줄 아세요?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축구 선수만 있는 게 아니다. 피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대한축구협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네가 진짜로 어쩌면 네이마르, 음바페 같이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 매일 만나면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 아이돌 덕질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자기가 가수는 못 된 건 아니까 나는 그 JYP SM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지켜주는 법조인이 되겠어. 그래서 실제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공부 이유를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업들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요. 애초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또 하나 착각하시는 게요. 꿈은 어차피 수십 번 바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꿈은요, 직업이 아니라 신념이고요. 내 삶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발현이고, 결국 그건 하고 싶은 걸 누군가 들어주고 존중해 줬을 때 그 효능감이 가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면 어떤 것도 있냐면 의사가 꿈인데 승무원이 꿈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야, 얘 지금 꿈이 진지한 거야? 근데 그거를 알아봐 주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 저도 물을 붙였는데, 이 아이는 누군가를 앞에서 도와주는 일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본 일 중에 의사가 그런 일이었고 승무원이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의사냐 승무원이냐에 전혀 집중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게 이 아이의 기질이기도 하고, 이 아이의 꿈의 본질이 그거라는 걸 알아봐 주니까 그 마음을 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거죠. 결국 그건 애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덕질의 태도가 공부를 잘하는데도 매우 중요하고, 이 생각마저도 좀 불안하시다면 덕질은 하는 아이들이 결국 성공하는 시대가 됐다. 입시 사례도 하나 얘기를 드리면, 결과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원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제자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6학년 때 저를 처음 만나서 고3 때까지 멘토링 했는데 철도에 미친 애였어요. 그러니까 흔한 철도 덕후. 저를 처음 만난 날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KTX, SRT 무궁화호의 엔진 구동음을 들려주면서 선생님 구별하실 줄 알겠어요? 근데 걔가 좀 학습 센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신이 막 1등급, 2등급이 그 목표의식만큼은 안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걔가 교통공학과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시립대거든요. 서울시립대. 거기 장학생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걔의 포트폴리오와 학교생활 기록부는요, 그냥 얘는 철도에 미친 사람,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든 다 면접이라는 관문을 거치잖아요. 교수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바쳐가지고 그것만 평생을 공부해온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애들이 1.1등급이냐 1.2등급이냐가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대학원 와서 내 연구를 이어받아줄 친구. 교수 입장이라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입시 전략은 그러했어요. 사실 저는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에요. 사춘기 되면 제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초등 때 공부 습관을 좀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초등 때 어떻게 좀 공부 습관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10년 정도 정말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봤는데, 2가지, 교환일기 체크리스트가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었습니다. 작은 성공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계속해서 만들고, 그 효능감이 결국은 습관을 만들고 정체성을 만들거든요. 그 얘기가 실제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요, 애들이 해야 할 일이 한 7, 8가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이거 언제 할 거니? 대략 밤 한 21시쯤 되면 참다가 언제 할 거니? 이거 언제 끝나니? 막 이제 얘기를 하시고 막 한 20시쯤 되면 이제 폭발하시죠. 뚜껑이 열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서로가 불쾌한 경험이면서 계속해서 이거는 사실은 너의 일이 아니라 엄마의 일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걸 안 해서 화나고 더 막 걱정되는 사람이 그 일의 주인이고 사장인 거잖아요. 그게 사장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 다 아는 장치가 있죠. 뭐예요? 플래너를 쓴다. 그리고 플래너를 스스로 피드백하고 체크한다. 라는 말 안에 포함되잖아요. 플래너라는 것에 대한 허들을 낮춰주는 건데요. 그 낮춰준 허들이 뭐냐면 아주 작은 3가지 체크리스트인 겁니다. 이불 개기, 아침에 물 마시기, 10분 독서하기, 그거를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너무 심한 경우를 제외하면 10명 중 9명은 해요.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 내용 그대로 어디 쓰면 돼요? 플래너에 쓰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요, 그 난이도를 또는 가지수를 스스로 늘려가고요. 거의 99% 플래너 성공하는 법 말씀드리면 거의 한 3,000명의 학생들과 했을 때 플래너를 애들이 막 300일, 400일, 500일 써나갈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게 플래너를 쓰고 나면 플래너에 부모님들이 한두 줄 정도 애쓴 걸 알아봐주는 멘트 써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쓰더라고요. 부모님께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도 맨날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하려고 그 많은 시간과 돈, 그 수많은 육아서들 읽으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이것보다 가장 확실하고 저비용의 효율적인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교환일기 체크리스트부터 시도해 보시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좀 빠른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작은 성취를 이루는 스몰빅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데요. 이 스몰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인정과 칭찬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정과 칭찬은 사실 뭐 테크닉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 부모님의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 관계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뭐 반장 선거 나가도 2표 받아오고, 근데 그 2표 받는 날 어머니가 좀 관점의 전환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2명의 친구들이 너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되게 기숙사 적응도 못하고 친구 관계 문제가 많았는데 스스로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랑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는데, 학생회장 출마했을 때도 이제 포기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뤄왔던 작은 성취들을 한 30여 가지를 읽어주시면서, 그 중에는 뭐 이제 큰 성취도 있었지만 진짜 작은 성취, 뭐 단원 평가 20 몇 점 받았던 거에서 다음 시험 뭐 40 몇 점을 받았던 거, 또 뭐 무슨 딱지치기 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한 것들이 다 그때는 네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일들인데 결국 네가 해냈고,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고 혹은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신감에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근거들을 알게 되니까 진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오바마 대통령 연설을 수백 번 보고 따라해서 당선이 됐고, 그게 또 제 인생의 성공 경험이 됐죠. 모든 아이들은 성취를 쌓고 있어요. 작은 성공 해낸 것들을 이 아이의 정체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알아봐 주는 것, 그게 인정과 칭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칭찬과 피드백의 어떤 본질인 겁니다. 어머님처럼 모든 부모님들이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을 것 같은데 소통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소통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보시라. 저희 어머니가 무슨 뭐 되게 대단한 그게 아니라 지금도 맨날 뭐 잔소리 하시고, 근데 그런 건 있죠. 무조건적인 믿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항상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너는 진짜 한 번에 잘 안 되는데 결국 어떻게든 그 일을 네가 해내더라. 그래서 엄마는 너를 의심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우리 부모님들도 현재의 모습으로 아이를 바라보시면 당연히 불안하죠. 제가 진짜 어릴 때 사고 많이 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되뇌었던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 첫 사업 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어머니 진짜 적금 깨서 2천만 원 투자를 하셨는데 시원하게 날려먹고 되게 힘들어할 때 어머니가 되게 힘들었는데 다시 할 거니? 라고 얘기하셔서, 그래도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할 것 같은데, 해볼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럼 된 거야. 엄마도 돌아가도 똑같이 너에게 투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엄마한테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엄마는 되게 불안할 법한데 투자금이 잘 회수될까 왜 안 물어봐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받을 것이고,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굳이 거기에 스트레스 하나 더해서 뭐 하겠니? 그냥 잘 되면 얘기하겠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에게는 그래도 제가 이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이들 만나면서, 이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각자 고군분투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고군분투를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벽이 자꾸 아이들을 이렇게 스스로를 내려가게 만드는데, 그때 필요한 건 진짜
나를 믿어주는 딱 한 사람,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건 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은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1번의 부모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작가님 나와서 반갑게 이 영상 보고 있으실 저희 시청자분들께 힘이 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아이들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다 보면 부모도 안 돼본 입장에서 감히 건방지고 좀 다소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아이들한테만 작은 성취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 부모님들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만나 뵀던 모든 부모님들 진짜 그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 잘 키우려고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육아서 읽으시고 또 댓글창은 항상 반성문이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님들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해오셨고 그 작은 성취들을 되짚어 보신다면 분명히 앞으로도 우리 부모님들 또한 내가 꽤 괜찮은 부모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도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것이며 오늘만큼은 꼭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주시고 스스로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애쓰고 있는 본인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가님의 말씀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